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서울지방의 현재 기온은 24.6도, 습도 54%입니다. 일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은성이었습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국회가 조금 전 본회의를 열고 3차 추경안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단독으로 원구성을 마친 민주당은 추경안 심사를 속전속결로 진행해 왔는데요. 3차 추경안의 규모는 정부 안에서 2천억 원이 삭감된 35조 1천억 원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안에는 대학 등록금 반환을 위한 간접 지원 예산과 고용유지 지원금을 비롯해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이 대거 포함됐는데요. 당초 논란이 됐던 지역구 민원 예산은 뺀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이렇게 3차 추경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이지만 다행이라는 생각보다는 씁쓸한 마음이 더 큽니다. 모두가 어려운 때 자신들의 입장만 고수한 정치권, 단독으로 추경 심사를 강행한 여당, 추경을 비판하면서도 심사에 참여하지 않은 야당, 그 어느 쪽도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오늘 외교 안보 라인 전면 개편에 나섰는데요. 잠시 후 공동정치구역에서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는 코로나19 최전선에 있는 간호사들이 청와대 앞 1인 시위에 나선 이유가 무엇인지 행동하는 간호사회 최원영 간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오늘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공동정치구역. 함께하는 정치, 타협하는 정치, 상생하는 정치를 하기 위한 해법을 고민해보는 시간입니다. 시사야 금요정치토론 공동정치구역. 함께하실 두 분 패널 모시겠습니다.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박명호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용인대 통일대학원장인 최창렬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 이야기부터 좀 해왔으면 좋겠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외교 안보 라인을 전면 교체했습니다. 통일부 장관은 하마평에 올랐던 이인영 의원을 내정을 했고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는 서훈 국정원장, 국가정보원장에는 박지원 전 의원,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에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임명했는데요. 이 외교 안보 라인 인선 일단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두 분의 의견을 좀 한 말씀씩 듣고 싶습니다. 먼저 통일대학원장께서 먼저 하시죠. 아, 그러네요. 직접 적인 관련은 없는 건데. 근데 보면은 이제 새로운 인물들은 안 뛰는 것 같아요. 박지원 전 의원이 지금 이제 좀 예상외 인물로 보여지죠. 네네. 지난 대선 때도 문재인 대통령을 많이 비판도 했었고, 그리고 일단 민생당이었고, 민생당이 어쨌든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떨어져 나갔던 정당이었잖아요. 네. 민주평화당을 거쳐서 민생당으로 했던 이제 그런 상황이라서 좀 의외이긴 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박지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2000년도 6.15 선언 때 남북정상회담 할 때 상당히 역할을 했고,
당시 비서실장을 했었고요. 김대중 대통령 때 아마 그런 점들을 많이 높이 산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현재 교착 상태에 있는 남북 관계를 뚫기 위해서 박지원 전 의원이 상당히 뭐 정보력 같은 것도 출중하잖아요. 방송에 나와서도 보면 저 정보를 어디서 알았을까라는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아무튼 그러한 점을 많이 이제 기대를 한 것 같고 그리고 이인영 의원은 지난번에 이제 그 학자 출신을 통일부 장관으로 이제 임명을 했었는데 뭐 특별한 성과는 별로 없었죠. 네. 그래서 이제 정치인 출신으로 교체를 해야지 뭔가 어떤 주도권을 가지고 할 수 있지 않는가 뭐 이런 이제 지적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통일부 장관을 뭐 부총리로 승격한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현재 이제 여권에서 지난 뭐 원내대표도 했고 핵심 세력인 586 세대의 핵심인 이인영 의원을 이제 내정함으로써 임명함으로써 이제 통일부가 뭔가 어쨌든 이 대북 제재의 틀 안에서라도 이제 어떤 정치적인 정무적 판단을 가지고 할 수 있지 않나라는 기대를 가지고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의용 안보실장 같은 경우도 이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이고 네.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도 2018년도 4.27 정상회담 때 상당히 역할을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인물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전면 교체는 전면 교체인데 남북 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져서 새로운 이제 라인으로 교체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결이 다르지 않느냐 뭐 네.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 네. 저는 이번에 인사에 임종석 전 실장의 거취를 좀 눈여겨봤는데 네. 이인영 의원을 통일부 장관에 임명한 거는 뭐 예상이 되어 왔던 거고 임종석 국정원장 설이 돌았었죠. 일부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대북 메시지로는 확실해지는 건데 임종석 국정원장까지 만약에 갔다고 한다면 네. 문제는 이 남북 문제나 통일 문제는 남북 관계로만 해결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지금 같은 교착 상태에서는 그러면서 보면 대미 메시지가 좀 약한 인사가 아니었나. 그래서 아마 임종석 실장의 국정원장 발탁을 마지막까지 고민하지 않았을까 하는 개스는 하는데 짐작은 하는데 막판에 아마 그게 틀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이지 않았을까. 대북 메시지는 확실해지는데 네. 대미 메시지는 오히려 그 반대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고민이 있지 않았나 싶고 또 이인영 의원의 기용은 사실은 예상이 돼 왔던 거잖아요. 그리고 네. 어떤 그런 정치력인 또는 정치적인 비중이 있는 인사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건 이해되는데 문제는 그런 정치적 돌파력이 이게 대내 문제가 아니고 대북 문제이기 때문에 네. 대북 문제에서 과연 그가 발휘할 수 있는 정치적 돌파력의 여지가 얼마나 가능하겠느냐. 국내 정치 상황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이제 그 이유고요. 따라서 특히 이제 김현철 전 통일부 장관이 퇴임사에선가요? 아니면 그 전에 뭐 언급에서 보면 이런 일이 이런 사태로 결말이 날 거라는 것을 사실 몰랐던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굳이 더 뒤로 가면은 하노이 노딜 이후에 네. 그리고 또 더 따지면 작년 말 이후에 북한이 사실상 공식적으로 선언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관리 실패의 문제가 있었던 거는 맞거든요. 네. 그걸 알면서 지금 이렇게까지 6개월 또는 1년을 끌어왔다라고 하는 거는 어찌되었든 잘한 게 없다는 얘기니까. 네, 네. 그러면서 보면 책임의 문제도 분명히 따르는 건데 그 책임의 문제는 동시에 할 게 별로 없었던 것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면 뭐 일종의 그 김근식 교수류의 그 언급이지만 북한이 지금 이 시점에서 또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게 분명히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남북을 문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영역 자체가 좁아져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지만 네. 할 수 있는 것도 이것밖에 남아있지 않지만 그런 면에서는 뭐 불가피한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연 얼마나 크게 성과로서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은 이인영 의원은 개인적으로 이제 시험대 위에 오른 거고 박지원 국정원장의 경우에는 좀 성격이 다른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의도를 다 포함하려고 하니까 이런 인선의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을까. 두 분 말씀 들어봐도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사실은 통일 전문가라기보다는 외교 전문가에 가깝잖아요. 대미 관계를 염두에 둔. 근데 또 북쪽에서는 지금 특사도 안 받겠다고 하는 일종의 그동안의 관리 책임을 물어야 하는 입장에 놓여 있고 그러니까 특사 쪽으로 그 특별보좌관 쪽으로 빼버리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정원장이나 더 전면에 내세우기에는 여러 가지 정치적 부담이 좀 있을 수 있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사실 서훈 국정원장이 국가안보실장으로 자연스럽게 올라가서 정치적 책임을 지는 자리에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국정원장이니까 이렇게 교체하면서 박지원 전 의원이 들어갔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요. 또 다른 공통점을 보면은 이인영 의원하고 그다음에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DJ 정부 시절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직접 또 정치에 입문을 시킨 경우이기도 하고 박지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2000년 6.15 정상회담 때 그때 마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특사 역할도 했고 통일부 장관도 했고 이거는 어찌 보면은 남북 관계를 화해 협력으로 끌고 나가겠다고 하는 좀 더 앞으로 밀고 나가겠다고 하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뭐 의지는 확실하죠. 문제는 이제 그 의지를 실현시킬 수 있느냐는 건데 네. 의지하고 실현의 문제는 별개이기 때문에 또나 북한이 지금 별로 그럴 의사가 없는 걸로 보이는 거기 때문에 섭섭함이 배신은 아닐까요? 뭐 하여튼 그건 뭐 생각하기 나름이죠. 네. 그 섭섭함을 풀어주든가. 그게 정말 섭섭함이면 풀어줬을 건데 글쎄요. 뭐 저는 뭐 북한 쪽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근데 대체로 뭐 보는 의견들에 보면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북한이 이미 방향을 정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자기들이 어떻게 하고 지금 이 정권을 어떻게 상대할지에 대한 걸 정해졌는데 그러면서 보면 좀 우리가 그냥 뭐 민족이니 평화니 이런 통일이니 하는 어떻게 보면은 좀 그 담론 위주에 지금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 결과적 성과를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우리 뭐 이제 문 대통령 지지율 얘기를 하겠지만 이게 지금 코로나 사태에 대한 게 가장 높잖아요. 네. 예, 그걸 대처를 잘했다는 이유가 가장 크거든요. 나머지는 잘했다고 하는 게 별로 없어요. 코로나가 거의 절반 가까이 되는 상황인데 네. 그거 빠지면 어떡할 거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다음 결국은 남북 관계인데 그러면 우리가 해서 만들 수 있는 게 과연 뭐가 있겠느냐. 그럼 대가를 들어주든가. 네. 뭐 그쪽 조건을 맞춰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네. 섭섭함이라고 한다면. 네. 예. 뭐 돈으로 해결하든 뭘로 해결을 하든 하여튼 근데 결국은 미국과의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우린 북한에게도 그렇고 미국에게도 그렇고 사실 제한적인 거예요. 줄타기를 잘해야 되는 거고 네. 좋은 뜻으로 말하면 네. 그죠? 좀 교활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예. 그죠? 네. 우리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상황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 거고 우리 외교를 잘해야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냥 어떤 그 감상적이고 그냥 당연한 논리가 우리한테는 맞지만 네. 문제는 그걸 어떻게 실현해내느냐는 거고 지금 이들은 실현의 임무를 담당한 거지 그렇죠. 네. 무슨 논리적으로 뭐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라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도 막 깊었을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남북 관계를 제대로 풀지 못했을 경우에는 집권 후반기에 대한 평가도 굉장히 박해질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중에 네. 어떻게든 북미 정상회담을 실현시키겠다라는 게 그러한 절박함이 드러나 있는 것 같아요. 11월 대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미국의 네. 대선이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쪽을 너무 또 집착하다 보면은 우리가 또 어떤 남북 관계를 그르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번에 이제 얘기된 이 분들은 사실 새로운 인물들은 아니거든요. 네. 자리들은 바뀌고 좀 아주 익숙한 인물들이잖아요. 이 통합당에서는 유례 없는 회전문 인사다. 이렇게 회전문 인사라고 비판하기도 비판받을 했습니다. 소지 충분히 있죠. 네. 지금까지 박지원 의원을 제외하고는 다 이인영 의원도 뭐 해당은 됩니다만 현실적으로 남북 관계나 우리와 이제 그 한미 관계도 그렇고 거기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인물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프레임을 깬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대로 간다는 거죠. 어쨌든 네네. 그대로 있는 인물들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는 그게 나쁜 인상은 주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말씀처럼 우리 박 교수님 말씀처럼 미국이 보기에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경우가 미국이 볼 때는 일단 대통령 안보보좌관이기 때문에 네. 글쎄 왜 어떻게 저 사람 했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건 사실 미국과 북한과의 문제에 있어서 이게 양쪽으로 동시에 만족시키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거든요. 현재 이 관계라는 네. 게. 그래서 뭐 일부 언론 보니까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이제 특보로 간 거는 대미 특사를 의식하고 뭐 이제 임종석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북 특사라는 이런 네. 포석이 아니냐라고 보긴 하는데 아무튼 새로운 포진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바뀌기 어렵다. 단지 이인영 의원 같은 경우가 현재 어떤 나름 여권에서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제한된 틀 내에서라도 뭔가 좀 일을 저지르길 바라는 그런 것도 좀 깔려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이런 좋은 힘의 일을 저지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미국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하겠다. 대북 제재 결의 안에서 예. 그것을 깨지 않으면서
그걸 조금 이제 주도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기대가 좀 깔려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게 좀 위험한 게 네. 결국은 이 문제는 북한과 미국이 그렇죠. 근본적으로 결정적으로 풀어야 그잖아요. 되는 근데 거죠. 그 북미 네. 정상회담을 또 한다 말이 되는데 지금 11월 대선이 얼마 안 남은 상황이고 네. 지금 여론조사상으로는 바이든이 이기는 거로 나와요. 네. 그럼 우린 양쪽에 손을 다 대고 있어야 돼 사실은. 누가 될지 그렇죠. 모르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럼 되는 사람한테 붙어야지. 될 사람한테 붙든가. 근데 모르죠. 지금 또 네. 11월이기 때문에 또 그새 얼마나 여론이 반전할지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기는 편이 우리 편이에요. 우리 편 만들어야 돼. 그럼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고도의 그 접근이 이게 그죠? 동시다발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우리 패를 다 까놓고선 우리는 솔직하다. 네. 이거는 우리는 솔직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단히 현실적이지 않은 이야기죠.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을 말씀해 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북미 대화를 한 번 더 정상회담을 한 번 더 했는데 만약에 깨졌다. 그러면 바이든 후보 쪽에서 얼마나 또 불쾌하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됐다. 그럼 이게 그래서 물론 이제 작업을 하고 있을 거예요. 양쪽 다 손을 물론 대고 있겠지만 네. 우리한테 다 공개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네. 근데 이제 다만 그렇게 좀 미묘한 부분이 있다. 더더구나 이 볼튼 회고록을 보면 트럼프란 사람은 이게 정치적으로 이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가장 최고의 판단 기준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북미 정상회담이 그의 재선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면 하지 말라 그래도 할 사람이거든요. 그 논리에 따른다고 네. 한다면. 근데 그건 이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그건 그분이 판단할 사안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붙여준다고 해서 붙는 게 아닌 거고 네. 또 미국이 북미가 만난다 하더라도 거래의 조건이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사실 만난다는 데 의의가 있는 건 이미 2, 3년 전에 얘기로 끝난 거고 네. 우리는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진전을 시켜서 서로가 뭔가 만들어내야 되는 건데 네. 더 어려운 작업에 지금 들어간 거란 말이거든요. 참 변수가 많네요. 근데 이렇게 미국이란 변수를 앞에 세워놓고 우리가 문제를 풀지 않고 남북이란 변수를 앞세우면은 미국은 조금 나중에 풀더라도 그렇게 저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제 완전하게 이분법적으로 갈라지기는 어려운데 네. 분명한 건 어쨌든 이 상황 자체가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니까 비핵화의 문제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네. 근데 지금 비핵화를 할 생각은 전혀 없어 보여요. 북한은. 비핵화는 자신들 정권의 몰락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틀림없이. 게다가 뭐 이제 포괄적 이 해결이 아니잖아요. 미국이 생각하는 거는 같이 해결하자는 거고 북한은 단계적으로 하나씩 해나가자. 네. 행동도 행동을 하자는 건데 그 미국은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노이 노딜 뭐 다른 미국 국내 정치 상황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그걸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여기에 너무 얽매여 있다 보니까 남북 관계는 남북 관계대로 아무것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꾸만 이인영 쪽에 좀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게 네. 그렇다면 미국이 우리나라를 공격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심한 얘기로 말이죠. 네.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자율성을 발휘해서 비핵화가 잘 풀릴 것 같지가 않아요. 북미 관계에 있어가지고. 네. 그렇다면은 그걸 충분히 어쨌든 우리도 미국의 한미동맹이라면 굳건한 거니까 적어도 네. 미국이 속내로 현재 진보 정권에 대해서 과거 보수 정권보다는 더 불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외관적으로 그렇게 얘기는 못하는 거니까 그 대북 제재 틀 내에서 남북 관계에서 좀 뭔가 할 수 있는 걸 찾으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북한을 달랠 명분이 생긴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의 틀에서 조금 벗어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미국에도 명분을 줄 수 있는 게 생길 수도 있는. 그러니까 조금 이걸 역동적으로 생각한다면은 그럼 이 인사가 의미가 있을 것이고 네. 그렇지 않고 그 틀을 못 벗어난다면 이 인사는 별로 의미가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 인물이 그 인물이니까. 네. 그래서 이 새로운 인물들이라는 게 이인영 의원하고 이제 박지원 의원인데 이 두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이 인사가 과연 나중에 결과적으로 네. 의미 있는 인사였는지 아니면 그렇고 그런 인사였는지가 판가름 나지 않겠는가. 그런 네. 면에서 보면 박지원 전 의원의 국정원장 기용은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건데 네. 남북 관계에 대한 측면은 뭐 앞서 말씀드린 맥락과 같은데 이제 권력 관리의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개인의 정치적 이해라고 하는 부분하고 집단 또는 공동체의 정치적 이해라고 하는 부분에서 어긋날 수 있는 것에서 상당히 자유로운 분이라는 거예요. 네. 연령도 그렇고 네. 이제 뭐 그분이 안 하신 것도 없기 때문에 78세. 그죠? 그러니까 특별히 어떤 자신의 정치적 미래를 전제로 한 것보다는 나름대로의 가치와 어젠다를 구현하는 수단으로서 삼을 수 있다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에 권력 관리의 측면에서는 상당한 조언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거고 남북 관계는 당연한 네. 거고 이번에 전공 중에 하나니까. 근데 그 부전공으로 권력 관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아마 상당한 그 정치적 유연성과 정치적인 조언이 가능한 분이 아니겠는가라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조직이든 어떤 이 권력이든 그런 이해관계로부터 한 발짝 떨어져서 전체를 봐줄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한데 네.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같이 헤매고 있는 거, 같이 돌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자기를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그런 면에서 노련하신 분이잖아요. 정치 구단이라고 얘기하니까요. 시험은 정치구단은 3밖에 없는데 이분까지 하면 4명 되는 건데 뭐 지금 생존해 계신 분 중에는 안 계시기 때문에 네. 뭐 그런 면에서 보면 그냥 오히려 그런 그 경험과 그 이해관계로부터의 자유로움과 상대적인 의미겠지만 또 그런 것들이 문재인 대통령에는 상당히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를 합니다. 저도 비슷한 얘기인데 박지원, 이인영 두 전현직 의원들 네. 한 거는 굉장히 잘된 인사인 것 같아요. 이 사람도 뭔가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물들이거든요. 네네. 관료라든지 학자의 이 틀에 꽉 묶인 사람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런 면에서 볼 때 한번 기대해 봄직하다. 일단 이 제한된 틀 속에서 대북제재라는 틀 속에서 박지원 전 의원이나 이인영 의원 같은 경우는 조금 그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열 단초 같은 거 만날 수 있기도 한 것 같은데 좀 그래서 나쁜 인사 아주 요 두 사람은 잘된 인사 같습니다. 일단 네. 다른 분들은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하던 인물들이니까 그건 그대로 이제 가는 것이고 그래서 이 두 사람에게 한번 기대해 봄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길지 않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두 길어졌습니다, 분이 굉장히 재미있고 흥미로운 지점들을 많이 지적을 해주셨어요. 남들이 안 한 얘기 해야 되니까 이게 좀 어렵긴 한데요. 그리고 박준 의원에 대한 분석도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정치 구단인 국정원장 그리고 특히 북한 쪽하고 뭔가 일을 만들어갈 수 있는 국정원장을 뒀을 때 현역 정치인이나 문재인 지금 뭐 관련된 분들 중에 가장 오래된 분 아니에요? 남북 문제와 관련해서 그렇죠. 관련된 직접적으로 직간접적으로 연관됐던 사람 중에는 예, 그렇죠. 네. 남북 관계가 이제 국내 정치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직접 바로 얼마 전까지 국회의원을 했던 분이거든요. 네. 그 여러 가지 좋은 카드인 것 이게 같아요. 지지율 얘기가 다음이지만 사실은 코로나는 장기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네. 이 등락을 반복할 거예요. 일시적인 또는 뭐 그렇겠지만 이제 남북 관계에서의 이 성과물을 내놓지 않는 한은 상당히 고전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지지율 얘기는 좀 짧게 가야겠습니다. 이 얘기를 너무 길게 가지고요. 지지율은 뭐 매주 바뀌는 거니까. 근데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두 달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나온 갤럽 조사를 보면 가까스로 50% 선을 지켰는데 그래도 역시 지금 하향하는 그런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지지율이 이렇게 점점 아래로 떨어지는 현상들, 물론 과거 정권하고 비교했을 때는 아직 뭐 그렇게 낮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한때는 또 60%대까지 올라갔었기 때문에 이 원인을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그 지지율이라는 게 추세가 중요한 거잖아요. 네. 수치도 중요하지도. 그러니까 수치는 지금 말씀처럼 결국 낮은 건 아니에요. 집권 지금 4년 차인데 네. 낮은 건 아닌데 추세가 지금 계속 하락세란 말이죠. 게다가 지금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최근에 뭐 여러 가지 그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네. 인천공항권도 있었고 부동산 관련은 직접 대통령께서 장관을 호출해서 이제 지시를 할 정도가 네. 됐고 또 뭐 공수처 문제 같은 경우 여야의 원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활하지 않았고 이거 뭐 청와대하고 직접 관련된 건 아니라 하더라도 남북관계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뭐 코로나가 굉장히 호재였는데 코로나도 지금 뭐 오늘도 뭐 60명이가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확진자가. 네. 굉장히 그런 거에 대한 불안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그렇게 호재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것들이 반영되는 거고 특히 이제 구체적인 연령이나 이제 그 계층별로 봐야 되겠습니다만 20대나 30대 젊은 사람들에게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걸로 제가 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최근에 그런 상황을 그대로 반영. 부동산에 있어서도 절벽, 좌절, 그리고 취업 문제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같이 다 반영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의 코로나로 유지했던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공허하게 잠깐 소멸되는 거죠. 네. 뭔가 새로운 걸 창출해내지 않으면 이 임기 전혀 후반기로 가는 것이고 네. 통합당도 이제 다시 원내 들어와서 상당한 이제 전열을 재정비할 거 아니겠어요? 원내 투쟁을 한다니까.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은 청문회 남았잖아요 또. 네. 지금 새로 이제 내정한 사람들 이게 지금 곳곳이 지뢰밭이거든요. 그러면서 볼 때 뭔가 민생에 정말 국민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이른바 소구력 있는 그런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추세가 그렇게 상당히 반등할 가능성은 당분간 좀 없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내려가는 추세에서 벗어나기는 앞으로 어렵죠. 네, 뭐 특별한 아주 돌발적인 계기가 주어지지 않는 한은 따라서 이걸 이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돼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이거를 한다. 뭐 그리고 어차피 지금 다른 경우들하고 비교해 보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네. 선방하고 있는 거예요, 나름 그래도. 거기에 코로나가 사실은 상당한 영향을 줬던 거고 네. 그 크레딧을 상당히 받고 있는 거거든요. 문제는 계속 코로나로 그럴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코로나 상황도 유동적인 거고 따라서 지금 이제 이 후반기에 어떤 그 우선 총선 이후에 아마 내부적인 고민이 있겠지만 우선순위를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네. 다 잘하려고 들면 네. 다 못하는 못할 수도 거거든요. 있고. 네. 예, 그리고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몇 개 없어요. 예, 따라서 남아있는 시간에 정말 할 수 있는 거를 추려서 거기에 집중하는 게 지지율 관리도 그 하나의 방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여론조사 개요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의 자체 조사로 지난달 30일부터 7월 2일까지 사흘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응답률은 11.7%,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신뢰 수준은 95%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문 대통령 지지율하고도 관련돼 있는 문제긴 한데요. 두 분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저희가 토론할 부분은 아니지만 물론이죠. 이른바 인구공 사태하고 부동산 정책 이렇게 양쪽이 이 젊은층의 상대적 박탈감이나 이런 것들을 상당히 자극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거를 어떻게 그럼 정리하면 좋을까? 대통령이 국토부 장관을 불러가지고 청와대에서 긴급 보고를 받고 이렇게 하긴 했지만 이거 가지고는 해결하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 대통령이 비법을 제시할 수 없죠. 아마 지난번 21번째라는 설도 있고 4번째라는 설도 있고. 21번이 맞다고 정정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김현미 장관이 22번이라고 얘기하니까 21번입니다. 그래요? 크게는 뭐, 4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기준인지 잘 모르겠는데 네. 4번이 편한 사람도 있을 거고 네. 21번이 편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 연장선상에서 대책이 더 강하게 갈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지금 여론조사들 나온 것들을 보면 별로 효과적이지 않을 거라는 의견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특히 더구나 이제 비서실장이 몸으로 보여주었어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작년부터 집 팔아라라고 얘기했던 분이 몸으로 이번에 확실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이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있지 않는 한은 네. 이 관성상에서 계속 강력한 정책으로 나가긴 하겠지만 나갈 수밖에 없겠지만 시장을 당해내기 어렵지 않겠느냐. 특히 이제 젊은층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사회에서 정상적인 벌이를 가지고 유산을 물려받거나 로또가 맞지 않는 한 재산을 불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게. 네. 모든 국민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네. 그러니까 젊은층들이 이것도 공정치 않다고 생각하는 거는 앞선 세대나 다른 사람들은 물려받았거나 네. 아니면 대출을 끼고 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이건 자기들 기회도 지금 주지도 않는다는 얘기로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갭 투자 자체를 막았으니까. 맞아요. 예. 그게 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월급 이외로 재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그것도 한 짧은 시간에 상당히 많은 폭으로 거의 유일한 방법이었던 건데 그럼 누군 다 한 다음에 이제 좀 할라 하니 그 기회를 막느냐. 불공정하다. 그들에겐 당연히 공평하지 않은 거예요. 기회를 주지 않았었으니까. 상대적 불공정을 느끼겠죠. 더구나 우리 비서실장은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보여준 겁니다. 어느 신문 해석한 거 보니까 청주집부터 팔아야 부동산 무슨 세제 혜택이 있다면서요. 예? 그 혜택이 맞는지 전 모르겠지만 결국은 인간 본성에 가장 충실한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 보고는 인간 본성을 따르지 말라는 거야. 네. 이만한 학습 효과와 교육이 없는 거거든요. 그럼 대책을 내놓은들 과연 이게 맥히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천까지 간다니까요. 제가 말이죠. 그 청취자들께서 다들 이건 대한민국 국민 다 관심 있는 거니까. 네. 이 우리가 부동산 시간은 아니지만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진짜 이 얘기는. 하나 말씀드리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이렇게 오르지 않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결과적으로. 그 노무현 문재인 정권도 이렇게 많이 올라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제 얘기가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얘기를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게 너무 많은 정책을 갖다가 내놓으니까 그 내성이 생긴 거예요, 시장이. 그리고 또 하나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지금 서울, 경기, 인천이 전국도 12%거든요. 면적으로 볼 때.
인구는 수도권이 비수도권을 넘었습니다. 네. 대단히 기형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장기적으로 와야 되는 거죠. 전체 국토의 균형적 발전이라는데 그게 노무현 정권 때 시도했는데 이게 거의 손대기도 어려워요 이제. 집중도가 워낙 높으니까. 네. 그래서 강남 맞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또 화면 보니까 부동산 찍은 걸 보니까 38평에 32억이 돼 있더라고요. 전 그 시세도 몰랐고 사실은. 네. 32억. 3억 2천이 아니고. 그럼 무조건 문제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막냐는 이제 놔두면 수요공급 법칙에 따라 잡힌다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사람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번에 또 이제 상당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정부가 이제 뭐 잡겠다고 하니까. 근데 아까도 뉴스 나오는 거 KBS 뉴스 9시 뉴스 쭉 보니까 참 다주택자만 얘기하는데 1주택자들도 지금 아까 비서실장이 계속 하시는 거 아니에요, 박 교수님이. 네. 노영민 비서실장이 청주집 팔고 반포집 놔뒀다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그럼 그게 뭐 흔히 하는 말로 뭐 똑똑한 한 채라고 그러나 이런 말도 쓰더라고요. 똘똘한. 똘똘한. 똑똑한 게 아니라 똘똘한. 제가 이건 잘 용어가 익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국민들로서는요 자산의 불평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네. 해볼 도리가 없어요. 아니 하루 뭐 1년에 뭐 1억도 올라오고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1억은 너무 심한가요? 1년에 5천 정도 올라오고. 그럼 우리 봉급쟁이가 우리 학교에 있지만 좌절은 20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꾸만 언론이 20, 30대만 좌절. 그렇게 안 돼요. 그러네요. 저는 그 문제를 호도하는 거예요. 60대의 좌절입니다. 60대. 이건 언론이 너무 20, 30대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마치 다른 계급이나 세대는 괜찮은 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이거. 국내 극히 일부만 이걸 향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저는 조금 말씀 덧붙이면 이건 정치의 문제예요. 경제의 문제 이미 넘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놓고 무슨 사회통합을 얘기를 하고 무슨 희망을 얘기하고 그거 말이 맥힐까요? 이건 이 정부가 일부러 하는 건 아니에요. 대단히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을 했는데 아무튼 과도하게 너무 정책을 빈번하게 하는 거는 학습 효과가 있잖아요. 더 오르잖아요. 네. 풍선 효과, 역풍선 효과란 말까지 나왔어요 이제. 그래서 그거는 정말 정부가 많은 철학적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더구나 이제 그런 면에서 특히 정책 결정에 관여되는 분들이 네. 다주택자라고 한다든가 또는 국회의원의 상당수도 또 네. 뭐 여야를 불문하고 또 그런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분들. 그러니까 경실련 얘기가 결국은 이게 집값을 잡으라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들 집값 올리려는 정책이다라고 비판을 받아도 별로 할 말이 없게 되는 게 돼버렸어요. 그러면 무슨 계층 문제를 따지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그러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앞으로 돌아가면 자신 또는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해관계하고 공동체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부분에 대해서 판단 못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네. 어떤 변명을 해도. 그러니까 시장에서의 믿음이 그런 정책에 대한 신뢰가 기대하기가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네. 이게 규제가 좋다, 뭐가 좋다라는 건 선택의 문제니까 오케이. 네. 다만 그런 어떤 기본적인 신뢰에 대한 문제, 공공의 일을 다루는 것에 대한 공공성에 대한 의심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효과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윤리적으로도 더 뛰어나 보이지도 않고, 그럼요. 그리고 확실하게 시장에 신호를 주는 것도 지금 실패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20대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60대도 60대 이상, 50대도 박탈감을 느끼는. 참 부동산 문제 어렵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를 듣고 계십니다. 금요정치토론 공동정치구역 용인대 최창렬 교수, 동국대 박명호 교수 두 분 패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제도 굉장히 좀 뜨거울 만한 내용인데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긍정률을 조사한 걸 보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조사도 같이 했었는데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 40%, 윤석열 검찰총장은 43% 긍정평가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지휘권 발동하고 이 긍정평가 지금 여론조사 수치나 이런 것들 조사한 수치 나온 거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실 때 지금 이번에 지휘권 발동 문제 적절했다고 보시는지 먼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지휘권 발동 문제는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 확연히 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사안이 그거 아닙니까? 검언유착에 관련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이 뭐 두 가지 관점이 있다고 봅니다. 일단 검찰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해야 된다라는 게 법무부의 기본 관점. 그러니까 검찰 권력이 비대해졌다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그리고 이제 물론 거기 구체적으로 이제 그 한모 검사장, 그 현직 검사장이죠. 현직 검사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이다. 뭐 이런 게 깔려 있긴 해요. 또 하나 문제는 검찰의 입장에서 볼 때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또 변수가 있거든요. 네. 이 두 가지가 충돌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또 하나 문제가 윤석열 총장이 지나치게 측근을 엄호하기 위해서 측근이 아까 말한 그 현직 검사장이에요. 예, 예. 그분을 한동훈 그 사람을 검사장. 엄호하기 위해서 부당하게 지금 수사를 자꾸 방해하고 있다라는 시각이 하나 있고 네. 그렇지 않고 오히려 서울중앙지검이 과도하게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이기 때문에 현직 검사장 그 사람이 그래서 더 불공정하게 지나치게 강하게 수사하려 한다. 이런 시각이 또 있어요. 전혀 네. 다른 시각이 둘이 충돌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이게 그 지지 계층에 따라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 와중에 이제 전문수사단 구성이 됐고 검찰에 그리고 이제 아직 말씀처럼 추미애 법무장관의 그 수사 지휘권이 발동이 된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 문제는 그거죠. 전문수사단을 구성한 건 조금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의 측근을 엄호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단정 전혀 할 수 없는 거지만 네. 관점에 따라서는 이제 법무부의 관점에 이제 추미애 장관의 관점에 반대로 이걸 가지고 굳이 전문수사단 구성한 걸 가지고 장관이 이렇게까지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고 엊그저께 또 아주 굉장히 높은 수위의 발언을 했잖아요. 네. 게다가 민주당 내에서도 의원들이 거의 노골적으로 사퇴를 암시하는 것 같은 검찰에 대한 압박.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검찰에 대한 압박이라기보다는 검찰총장에 대한 압박이죠. 네. 이런 것들은 좀 과도하다. 아마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가 40대 43 정도 나온 게 아니냐. 거의 비슷한 비슷하게 나오면서 살짝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그냥 큰 차이는 아닌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압도적으로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맞다라고 하는 여론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검찰을 압박한 측면이 있다. 물론 윤석열 총장도 그런 비판에서 그 측근을 엄호하려 한다는 비판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겠으나 조금 비교한다면 조금 더 법무부가 또는 민주당이 여권이 조금 과도하게 검찰을 압박하는 것처럼 느끼는 것 같아요. 일반 여론들. 네. 그래서 그 여론조사가 그렇게 반영된 것이 아니냐. 방금 전에 숫자 말씀드린 건 앞서 여론조사 개요 말씀드렸던 갤럽 여론조사. 네, 이것도 갤럽에서 했나요? 같이 실시한 여론조사라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최창현 교수님께서는 좀 사생결단식으로 이렇게 붙어가는 게 이건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저는 좀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하신 여론에 좀 초점을 두고 있는데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전 잘 이해 못하는 구석이 많아서 뭐 수사지휘권이니 뭐 검찰청법 뭐 몇 조니 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 상대적으로 좀 윤 총장에 대해서 호의적인 부분이 좀 높게 나타난 조사이긴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검찰총장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법무장관이 검찰 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았겠나난 이번 일로 이게 관심의 대상이 된 거고 양자의 충돌과 그다음에 이제 그 지금까지 어떤 그 지난 몇 개월 또는 지난 1년여 동안의 어떤 충돌 과정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이제 여론으로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네. 현재로서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총선 이후에 결과론적이지만 민주당이나 집권 측에서 세 가지를 확실하게 정리한 것 같아. 하나는 법사위는 절대 못 내놓는다. 네. 단독 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일단 법사위는 접수한다라는 게 확실했던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윤석열 총장은 정리한다. 근데 뭐 두 번째는. 물어보면은 우린 그건 아니다 이렇게 좀 얘기는 그건 공식적인 계속 입장일 하더라고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공수처는 예정대로 간다. 요 세 가지는 이제 지금 와서 보니까 이제 그걸 전제로 이제 어느 정도 그 이렇게 뭐랄까요 이제 계획을 잡아놓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보면 이번에 윤 총장 사태는 그 과정에서 이제 거의 클라이맥스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고 윤 총장의 선택이 남은 거잖아요 현재로서는. 네. 이제 공이 그쪽으로 넘어간 상황인데 뭐 오늘 내일 또는 뭐 어쨌든 간에 어떤 식으로든 이제 결말 단계로 가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보도를 보니까요. 네. 지금 여기 들어오기 전에 스튜디오 들어오기 전에 오늘 검사장 회의가 있었잖아요. 네. 회의가 고검하고 지검장. 검사장 회의가 끝났는데 추 장관의 지휘권을 일단 당분간 수용하되 당분간 수용하는데 그 특임 검사 같은 거를 하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법무부는 거절한 상태고. 네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처럼 거의 극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글쎄 이거는 뭐 추론이긴 한데 여권 내에서 일단 윤석열 총장은 이제 정리해야 되겠다라는 그 얘기 이미 나왔잖아요 민주당 내에서. 그게 나왔어요. 의원들 일부가 그렇게 얘기한 것이지 뭐 당연하죠. 사실은 오히려 그 이해찬 대표는 항구령을 내렸잖아요. 한국을 내죠. 그러니까 네. 이게 어차피 일부 의원들이 얘기했지만 분위기는 윤석열 총장은 좀 어렵지 않냐. 근데 지금 문제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은 서로 협력해서 검찰개혁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바로 그러고 나서 추 장관이 이렇게 지금
드라이브를 세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건 과연 설령 지휘권을 발동하더라도 양쪽의 우려를 좀 부식하는 이런 지휘권. 이러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근데 너무 과도. 두 분은 지금 윤석열 총장 물러나라 이런 신호라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다고 그러니까 느껴요. 방법만 남은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런 느낌이 그러니까 들어요. 스스로 하게 할 거냐, 네. 아니면 뭐 자기들이 칼을 댈 거냐, 뭐 이런 선택만 남은 거 아닌가. 좀 모양을 좀 만들려 했던 건데 분위기를 계속 지금 그쪽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어떤 양당 간의 결론이 좀 나와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너무 소모적이에요. 지금 이거. 너무 소모적. 이게 지금 정부 부처 내에서 두 부처 간의 갈등이 너무 오래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건 대통령의 큰 부담이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저기 서로 협력해서 검찰 개혁해야 됩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한 거거든요. 그럼 대통령의 공식적인 사실 지시나 마찬가지인데 그게 잘 관철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그 정당 지지도하고 앞서 이제 갤럽 조사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지도하고 연결이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될 수 들기는 있겠죠. 하는데요. 네. 대통령 국정 운영에 좀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었고. 근데 이건 굉장히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민주당이 3%포인트 하락해서 38% 그리고 통합당이 1%포인트 상승해서 21%. 그럼 추이로만 보면 통합당은 올라가는 올라가는 추이고 추이고. 민주당은 좀 빠지는 추이. 여러 가지 이렇게 보이거든요. 있겠습니다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러한 정부 부처 내의 갈등이 균열이 이게 점점 올라가는 건요. 누가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정권 전체에 대한 부담을 작용합니다. 반드시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아마 그런 부분이 반영되고 네, 있을 거라. 이거는 그러니까 윤 총장이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지금 이렇게 분란이 계속되는 걸로 사람들은 인식한다는 거잖아요. 피곤하죠. 사실 예, 국민들 그러니까 입장에서. 그리고 내용을 보면 뭐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그 다툴 내용인가 싶은 게 이게 그냥 계기가 된 거지. 그냥 어떤 그냥 거리가 되는 거지. 사실 이 결론은 이게 아닌 거 아니냐라는 사람들의 피로감이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건 이제 여당의 부담이 그게 지지율로 반영된 것이 아닌가. 아, 특히 이제 중도층에서 뭐 아까 그 총장과 법무장관의 그 업무 수행 비교를 한 걸 보면 네. 갤럽 조사에서 인용한 것이잖아요. 네. 근데 그걸 보면 중도층에서 상대적으로 윤 총장에 대한 긍정 평가가 높아요. 법무장관에 대한 네, 것보다는. 네.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빠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지표상으로 보게 되면. 예.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는 대통령 지지율 연결될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정권의 부담이 되는 거죠. 어떻게 잘 마무리해내느냐가. 이게 어느 쪽이 뭐 더 합리적인 그 명분을 갖고 있느냐 이런 여부를 떠나서 법무부하고 검찰이 이렇게 결과적으로. 갈등하는 모습 자체가 상당히 좀 문제로 보일 수밖에 없다. 그렇죠. 국민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게 또 민주당에 대한 어떤 일종의 비호감도를 높이는 쪽으로 갈 가능성도 있는 거고. 옳고 그러면 문제가 아니거든요. 결국 이미- 다 양쪽 다 정치적이에요. 결과적으로. 네. 어차피 이게 이제 좀 법무장관이 좀 자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정권을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이건 사실 옳고 그름의 문제는 뭐 법리적으로 무지하게 따지면 서로 할 수 있는 얘기가 많을 거예요. 근데 국민들에게 이게 그렇게 와닿지 않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장관이 너무 과도하게 법무부가 검찰을 좀 압박한 듯한 느낌 분명히 들어요. 지금 뭐 속내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정리를 하면 그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도 그렇고 민주당도 네. 앞으로 이제 관리하는 게 참 중요하겠구나. 어떻게 발생하는 이슈 문제들을 잘 관리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지지율이나 집권 어떤 그 대통령의 어떤 업무 수행 긍정 평가율도 높아지거나 그래서 떨어지거나 권력 할 것이다. 관리의 전문가 박지원 국정원장이 된 거 아닌가? 다시 되돌아가서 그래서 국정원장 역할이 커지겠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잠깐 네. 얘기했는데 뭐인데 그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라는 책 있잖아요. 어떻게 네, 네. 민주주의 무너지는가. 예. 거기 아주 그 자제의 규범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장황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미국의 제도적 민주주의, 자제에 대해서. 미국의 민주주의의 네. 문제인데 권력은 기본적으로 자제될 필요가 있어요. 음. 권력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뭐 윤석열 총장이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조금 자제하는 묘미를 보일 때 유권자들은 이 권력 괜찮다고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네. 맞긴 맞아. 하는 게 맞긴 맞는데 이건 좀 심하네. 이건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자제의 규범이라는 절제된 권력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냐. 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알겠습니다. 뭐 오늘 굉장히 뜨겁게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잘 됐습니다. 오늘 공동정치구역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용인대 통일대학원장인 최창렬 교수,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박명호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바쁜 당신을 위해 준비된 밤 시사야 시사평론가 김성환과 함께합니다. 방역 최전선에서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간호사들이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부족한 간호 인력, 공공의료 확대 등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고 하는 건데요. 오늘 인터뷰 시간에는 직접 1인 시위에 나섰던 서울대병원 응급중환자실의 최원영 간호사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잠자 시간도 부족할 만큼 업무에 상당히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휴일까지 반납하고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서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사실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 의료진들이 뭐 고생한다는 그런 거 이제 많이 언론의 주목을 받았는데, 근데 사실 고생은 원래도 하고 있었거든요. 코로나 때문이라기보다. 원래 물론 업무가 과중하셨다는 거잖아요. 네, 코로나 때문에 뭐 더 힘든 부분도 물론 있지만, 네. 저희가 사실 5일 동안 릴레이 1인 시위를 했었는데, 그 내용이 전부 코로나에 대한 것만은 아니거든요. 사실 평소에도 계속 있어왔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 때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뭐 평소에 좀 충분하게 인력이 있었다거나 평소에 충분하게 잘 트레이닝된 간호사들이 많았다거나 이랬으면 좀 덜 힘들지 않았을까. 그리고 뭐 첫 번째 날 했던 1인 시위 내용도 공공병원 확충하라 이런 거였었는데, 네. 공공병원이 충분히 많았었다면 대구에서처럼 입원을 대기하다가 이제 환자분들이 돌아가시거나 그런 일도 좀 적거나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그런 문제들 좀 얘기하려고 네, 근본적인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더 힘들어진 측면도 있지만 평상시에도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네. 그러면은 지금 근본적인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 제일 큰 문제는 간호 인력이 부족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다음은 교육이 제가 1인 시위 했었던 주제이기도 한데, 네. 교육이 굉장히 부실하다, 그런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좀 실제로도 현장에서 일을 해보면 같은 인원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충분히 잘 트레이닝된, 그러니까 숙련된 간호사들로 똑같이 10명이서 일하는 거랑 뭐 입사한 지 뭐 한 몇 개월 안 된 3, 4개월 된 사람들이랑 같이 일하는 거랑 네. 굉장히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충분히 숙련된 만큼 충분하게 교육이 되어 있다면 그래도 좀 덜 힘들 텐데, 네. 이제 숙련도도 떨어지고, 대부분 보면은 뭐 제가 일하는 중환자실도 그렇고 응급실 뭐 이렇게 좀 상대적으로 소위 말하는 힘들다고 하는 과는 많이들 그만두고 막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인력들이 되게 막 경력 만 1년도 안 된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네. 네, 그런 사람들이 뭐 숫자가 넉넉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일을 하니까 더 좀 힘든 것 같아요. 지금 두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하나하나 떼서 조금만 더 세부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간호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족하고 어느 정도 이 부족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를 들면 저희가 그냥 단순하게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드리면, 네. 제가 일하는 중환자실은 간호사 한 명이 환자를 2명에서 3명 정도 보거든요. 예. 근데 일반인이 보시기에 2명, 3명 보는 게 뭐 어떻게 힘들다는 건지 얼마나 많은 건지 감이 잘 안 오시잖아요. 네. 그런 OECD의 다른 선진국들,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곳에서는 중환자실에서 간호사가 환자를 1명을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세 배를 보는 거죠. 네.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병원이 그런 다른 캐나다나 이런 데보다 뭐 환자 중증도가 낮으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반창고 붙여주고 이런 치료를 하느냐 하면 그건 아닌 거 아시겠죠. 우리나라에서도 네. 그렇죠. 미국이나 이런 데서 하는 첨단 뭐 의료 이런 기기나 이런 것도 다 사용하고, 뭐 그런 수술 같은 것도 뭐 간 이식 수술, 뭐 심장 이식 수술 뭐 이런 것들 다 하거든요. 예. 그런데
보는 환자 수는 2배, 3배 많고, 근데 그렇게 2배, 3배 많은 상태가 그 우리나라 병원에서 말하는 간호 등급 1등급 병원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네. 이게 간호사가 부족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간호사 면허를 가진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예. 실제로 면허를 가진 간호사들이 그 임상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것이 처우 면에서나 아니면 그 업무 강도가 이런 게 그 간호사로 일하기 너무 힘들기 때문에 면허 가진 사람 중에는 거의 절반도 안 되는 사람이 이제 임상에서 간호사로 활동하고 있거든요. 제 주변에도 뭐 간호사를 하다가 1년도 채 안 돼서 그만두거나 뭐 아예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있지만 간호사로 일하지 않고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기도 하고 처우도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그쵸. 현장을 다 떠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네. 그럼 교육 환경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교육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다고 하셨는데 우리나라 간호사 교육 기관을 해외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제가 계속 좀 이해하기 쉽게 중환자실 중심으로 비교를 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중환자실에 입사할 때 처음 그냥 졸업하자마자 중환자실에 그 발령을 받았고 그 이전에는 중환자실과 관련된 교육을 하나도 받은 적이 없어요, 학교에서. 근데 2달 교육을 받았거든요. 2달요? 근데 예, 캐나다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건 실제 캐나다 중환자실에서 일하는 간호사에게 직접 들었던 건데 그 캐나다는 다 이렇게 나라가 무상의료고 나라에서 다 그런 걸 이렇게 좀 주관하잖아요. 네. 관장하는데 예. 그 자기가 중환자실 간호사가 되고 싶어서 이제 지원을 하려고 했을 때 아예 신입은 중환자실 간호사의 지원 자격이 안 되고 그 최소 임상 경력이 1년 이상 있어야 지원 자격이 주어지고 지원해서 처음에 3개월간은 온라인 수업을 듣게 하고 그다음에 그 3개월간 아예 대학원 다니듯이 그냥 오프라인을 그 학교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병원이 이제 스폰서가 되어줘서 이제 그 돈을 다 지원해주고 그 오프라인 교육을 수업을 들으러 3개월 다닌대요. 그리고 나머지 6개월 동안을 이제 임상에서 실제로 실습하는 교육을 받는데요. 그런 실제 여러 가지 상황.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일이 뭐 하다가 뭐 자충우돌 실수도 해가면서 자 열심히 배워보자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네, 왜냐하면 다 알겠습니다. 실전이고 예. 그 혼자서 일할 때 진짜로 실제로 사람 생명과 관계된 기계들을 다뤄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한두 번 보고 그냥 외우고 이런 게 아니라 네, 그걸 알겠습니다. 익숙하게 다뤄야 되니까 그래서 네. 총 1년을 배우는데 저희는 고작 참 2개월인 거예요. 교육 기간도 이렇게 큰 차이가 나고 이 현실도 굉장히 열악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설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제가 조금 좀 시간이 부족해서 또 다음번에 얘기 나눌 수 있는 기회 있으면 다시 한번 좀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최원영 서울대병원 간호사와 지금까지 얘기 나눴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